양 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우리 증시, 코스피는 장중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고요. 코스닥은 우상향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 한때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봐도 1,200선을 넘기도 했어요. 맞습니다. 코스닥 전성시대 이제 왔나요? 1분기 실적 시즌 일단 시작됐습니다. 우리 증시 숨고르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코스피 달리 코스닥 아주 강세 유지했습니다. 이제 코스닥의 시간이 온 건지 현명한 대응 위해서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소개합니다. SK증권 강남금융센터 홍은기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초반을 또 담당을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시장 이야기부터 같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상반된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 자체가 상대적으로 코스닥보다는 강세를 보였고 코스닥은 오히려 이제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반대 흐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키 맞추기 형식으로 시장 자체가 조금씩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들 코스닥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런 기대감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조금 이제 이런 부분들 올라오면서 가장 이제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했던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 좀 의미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일 SK하이닉스의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장 초반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상승하는 이제 그런 흐름들 보여줬다가 장 이제 이후에는 조금씩 약세로 마감해주는데 오늘 장에 이제 연속성 있게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세가 나와주지 않고 마감해주면서 결국에 이제 대표 종목 자체가 많은 이제 비중, 코스피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현재 지수 자체도 약보합으로 이제 마감되지 않았나 이제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 외 반도체만 보실 게 아니라 뭐 전력 관련된 전력 3사뿐만 아니라 원전주들 흐름의 이제 상승 흐름의 연속성 어제와 동일하게 이어갔던 흐름들은 앞으로 이런 전력 기기 관련돼서도 조금씩 시세가 더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원전 쪽도 역시나 이제 동일한 흐름들이고 결국에 빅2 기업들이 조금씩 쉬어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섹터들에서 조금씩 이런 순환적인 흐름들이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지수 자체가 건강하고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매개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쉬어가는 빅2가 쉬어가는 흐름들이 오히려 단기 이제 악재라고 판단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트리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언급을 여러 가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좀 이따 이야기도 나눌 테지만 코스닥 한 번만 짚고 갈게요. 오늘 1,200선 돌파가 나왔고 일봉 차트 추세만 봐도 앞으로 좀 쭉 가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외국인의 선택을 받았단 말이죠. 수급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전 고점이 이제 1,215포인트 가량인데 이제 오늘장 이제 1,200 포인트 정도로 이제 마감해줬고 이런 부분들은 전 고점 돌파에 대한 그런 이제 노크가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이미 이제 나와줬던 전고점 돌파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당연히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결국에 다양한 섹터들의 실적들이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고 관련된 낙수 효과가 코스닥에서도 당연히 이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런 이제 코스닥에 대한 흐름들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외국인도 사실 이런 기회에 대해서 놓치지 않았다.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금일 시장 오히려 이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 더 수급이 들어온 부분들 굉장히 의미 있고 긍정적인 그런 해석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주제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인텔이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브리핑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EPS, 매출액 모두 기대를 상회하는 아주 멋진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 투톱은 좀 쉬어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뭐 여전히 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건지 조금 더 하락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이 포인트가 궁금한데 사실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옛날같이 한 4, 5%에 10%에 가까운 그 조정세보다는 지금이 진짜 조정 같아요.
빅2 기준으로 네.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지 않나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이런 전쟁과 같은 매크로 이슈 이전에 또 지속적으로 매출, 실적에 대한 상향 부분이 나왔었던 부분들인데 오히려 3월 장이 이제 종료가 되고 4월 장까지도 마감이 되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이제 다양한 기관들뿐만 아니라 증권사 특히 이제 최근에 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라던가 네. JP모건 쪽에서도 지속적으로 SK하이닉스라던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실적을 상향하고 있는 부분들 결국에 낸드라던가 디램 쪽에 대한 쇼티지라던가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오히려 이게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네. 계속적으로 목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오히려 2월장에서는 이런 가격대의 흐름이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이제 이렇게 많이들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분들께서 판단을 해주시고 네.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런 실적들이 계속 올라가고 우상향됨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똑같이 같이 상향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네, 저 하이닉스 증권가 목표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또 올라갔어요, 싶었는데 오늘. 아니 234만 원까지 불러요. 이게 점점 올라가는데 좀 웃긴 건 이걸 따라가고 있단 말이죠. 도장 깨기 하듯이. 어떻게 보세요? 234만 원이라는 수치. 190만 원이 최근에 이제 가장 높은 수치였다가 이제 노무라 증권에서 이제 200만 원, 232만 원대로 상향한 흐름들 이제 보여줬는데요. 결국에 실적이 계속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당연히 이제 예. 형성이 되면서 이제 그렇게 목표 주가를 상향해서 올렸다 이제 그렇게 판단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에 너무나도 그러니까 누구나도 시장 참여자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네. 심리적인 부분이 저는 1차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나는 공감한다. 170만 원, 190만 원, 230만 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면 될수록 그에 따른 주가에 대한 상방은 더 맞아요. 의미 있게 증명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투자 심리가 더 많이 지배적이다라고 하면은 사실 목표 주가에 도달되기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이런 밸류적인 부분들은 너무나도 다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싸냐 안 싸냐 결국 이게 목표 주가로 귀결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에 조금 더 이제는 기인해서 맞춰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장님 보셨어요. 심리가 물론 중요하겠죠. 근데 PER 보면 여전히 싼 건 맞잖아요. 맞습니다. 그 PER만 보고 접근해도 돼요? 그냥 어떻게 하세요? 너무 단순한 그런 네. 물론 네. 심리도 중요하죠. 근데 네. 진짜 단순하게 정말 절대적으로 PER만 보면은 목표가 올라간다? 이거는 스트롱 바이가 맞는 건데 센티적인 측면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반도체 관련된 특히 SK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ER로 밸류를 측정하자라고 네. 시장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던 게 사실 이제 작년 말부터 형성이 됐었었고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사이클 산업이다라는 부분들이 많이들 공감했었기 때문에 PBR 기준으로 많이 그런 밸류를 산정했었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사이클 자체가 더 장기화될 것이고 오히려 이런 사이클 자체가 다른 섹터들과 견주했을 때 오히려 PBR보다는 PER로 이제 맞춰서 그런 밸류를 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장에 대한 결국에 네. 시장 참여자들의 그런 판단들이 많이 우세해지면서 결국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현재 시점 역시나 저는 너무나 저렴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중요하죠. 예, PER로 봐서도 괜찮은 진 가격대다. PBR로는 당연히 더욱더 괜찮은 가격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가 이거기 때문에 한번 여쭤봤고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가보면 오늘 반도체는 사실 소부장에서 올라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특히나 오사트 쪽에서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게 인텔 어닝 서프랑 연관이 있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충분히 연관 있다라고 네. 판단되고 있고 물론 인텔의 실적이 좋고 관련돼서 국내 소부장도 직접적인 그런 관계 회사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CPU에 특화된 이런 인텔 쪽이 최근 들어서 HBM 그리고 이제 범용 DRAM 그리고 이제 네. 뭐 낸드 쪽 이런 쪽으로 나아갔다가 결국에는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가고 AI 에이전트 쪽으로 이제 나아감에 따라서 네. CPU도 결국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인텔의 실적에서 증명이 되면서 결국 국내 이제 소부장주에 대해서 오사트 기업들의 그리고 테스트 기업들 그리고 기판주들까지도 금일 크게 이제 상승했던 흐름들 나와줬는데 결국 이런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부분 낙수 효과가 이루어졌다 이제 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 유튜브 보면요, 아무래도 이 홍은기 차장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솔로로 너무 잘하신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혼자 지금 일당배구를 해주셨거든요. 아, 네,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지금 이제 합류했습니다. 네. 신한투자증권 황유현 PB팀장 지금 합류했습니다.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뵙고 네. 싶었어요. 네. 많이 바쁘시죠? 예. 네, 그렇습니다. 숨은 안 차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저 이제 나오는 그림이 아니고 이렇게 아. 다 전국에 아우. 공표되는 예.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남은 얼마나 시간 열심히 애타게 해보겠습니다. 기다렸다고요. 네, 네. 합류한 황유현 PB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네. 두 분도 인사 나누시고요. 네. 예. 예. 지금 저희 반도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이야기까지 다 이제 네. 마무리 지었고 소부장단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예. 지금 근데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 키워드를 가지고 올라간 게 키워드가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죠. 뭐 네. 후공정도 올라갔고요, 전공정도 올라갔고요, 기판도 올라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떤 그 키포인트를 잡고 봐야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주 들어서 핵심은 뭐였냐면요. 네, 반도체 좋은 거 다 알죠. 그렇죠. 소부장 좋은 거 다 압니다. 과연 언제 어떤 섹터가 가느냐였거든요. 근데 크게 묶어서 보면 대형주가 가느냐 중소형주가 가느냐 했어요. 그렇죠. 이번 주 특징은 뭐였냐면 대형주가 가는 날 중소형주 안 갔고요.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안 되니까 중소형주가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외국인들도 대형주 판 부분들은 좀 있지만 확실히 지금 대형주와 중소형주 쏠림, 그다음에 섹터 안에서의 순환매, 그다음에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 뭐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강한 양상이에요. 쏠림도 굉장히 심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잘 해야 되는 그 이제 매매 비중이나 종목들의 섹터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전자와 닉스가 쉬었기 때문에 소부장이 전체적으로 강했다. 일단 그게 첫 번째 키워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단은 숫자로 보여줄 건 다 보여줬죠. 네. 네, 숫자로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앞으로 나올 게 뭐가 있느냐 생각을 해보면 다음 주에 있을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실적 발표.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뭐 앞으로 캐펙스 투자를 얼마큼 할 수 있느냐. 네. 테슬라가 이번에 빠진 것들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빠진 거 보면 내년에 그만큼 현금이 없을 것 같은데 진짜 할 수 있어. 거기서 의구심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올 빅테크들도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얼마큼 투자를 할 수냐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과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조금 다르죠. 그 미국의 하이퍼스케일러 M7들 비슷해서 빅테크들은 우리나라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죠. 네. 네, 우리나라는 뭐가 됐든 공급을 해야 되는 위치에 네.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어쨌든 저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자를 일단은 반도체 섹터를 코어로 보시고 그 다음에 소부장단 이렇게 꾸려가시면 저는 일단은 이번 여름장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좀 숨이 차신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예. 이 정도 가지고 물 한 잔 드시고, 예, 조금 네. 더 여유 있게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소부장은 이제 확실히 저희가 좀 키포인트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이야기 잘 해주셨어요. 다음 주부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실적 발표하고 네. 어떤 KPX를 할 건지가 중요한데 홍은기 차장님, 전 궁금한 게 일단 지금 미국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증설하겠다라고 하면은 또 돈 쓰네 하고 주식을 떨굴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도 피해를 받아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하겠다라는 게 소부장 관련주들한테는 호재가 맞나요, 이게? 호재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뭐 테라펩 같은 이슈를 한번 예로 들자면은 결국에 펩을 건설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장비가 이제 입고가 돼야겠죠. 뭐 그 전에 이제 쿨링룸 세팅도 해야 되고 결국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국내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주들 당연히 이제 필요할 것이고 그쵸. 뭐 일본 쪽에서 당연히 강세를 많이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이런 기술력들 가진 그런 반도체 소부장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재 투자는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인프라 구축이 가장 중요한데 우선 인프라부터 제대로 잘 구축이 되어야만 네. 앞으로 어떤 이제 비즈니스 AI 관련돼서 비즈니스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 같이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투자들은 당연히 선행될 수밖에 없지만 다만 네. 단기적으로 이런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판단돼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지만 국내 증시에서도 연계돼서 역시나 변동성 이어질 수 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면은 네, 건강한 상승이지 않을까 그렇게 좋습니다.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까지 한번 같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를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실적으로 무게중심, 전쟁보다 강한 드라이브. 저희 방송에서도 항상 이야기 드렸습니다. 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네. 펀더멘탈로 가는 시장, 이제 실적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현대로템, 현대제철, 삼성카드, 기아, 현대모비스 등 많은 기업들이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했습니다. 다음 주면은 더 대단하더라고요. ISC도 하고 하나오션도 하고요. LG이노텍 그리고 많은 기대가 있는 삼성 SDS, 삼성 SDI, 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움까지 오늘의 이제 다음 주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방하죠. 자, 그렇습니다. 홍옥기 차장님, 일단은 오늘 기아도 실적 발표했습니다. 어제 현대차도 실적 발표를 했잖아요. 아쉽게도 어닝미스가 좀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이게 어제 이제 현대차 2시께 이제 발표가 나왔고 네. 오늘도 이제 기아 제가 이제 스튜디오 오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본업에 대한 부분들 자동차 판매량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 공감은 하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 쪽에 대한 판매량이 조금은 부진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플러스 고관세에 따라서 이런 관세에 대한 비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증대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영업이익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가 하락에 어느 정도 이제 기인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됐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이런 본업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으로 최근에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지는 않으셨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어요. 네. 1월에 이제 있었던 CES 2026을 통해서 현대라던가 이제 기아 쪽에서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에 대한 부분들 그쵸.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더 강력한 모멘텀을 받고 나서 주가 자체가 우선 현대차부터 크게 이제 상승을 했고 상대적으로 기아는 조금 그 상승 탄력이 떨어진 건 맞는데 네. 오히려 이번 현대차의 실적과 기아차의 실적, 그러니까 본업 실적만 가지고 주가가 왜 지지부진하지라고 판단하기에는 조금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오히려 최근에 가장 크게 올랐던 부분들은 로봇 관련된 부분과 SDV 관련돼서 자율주행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이라던가 앞으로에 대한 학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재료가 더 묻어나올 것인지 이런 부분에 사실 더 집중을 해서 주가 자체에 대해서 반응을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실적 자체는 사실 말씀 주신 대로 어닝 미스는 나왔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셨던 부분들이고 앞으로에 대한 신사업에 대한 전망과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상장 부분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실적 발표와 관련해서 컨콜 내용으로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건 로봇 쪽 모멘텀인 그러니까요. 것 같은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대형주가 다 같이 뛸 때는 언제고 되게 오래 쉬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로봇 관련 어떤 확실한 언급을 줘야 주가가 빵 하고 오를 수 있는 걸까요? 좀 유추를 하고 생각을 해본다면요. 최근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에 대한 그룹 쪽에 동일한 이제 피어로 조금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이제 PER 대비해서도 사실 뭐 100배 가까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묻어난다라고 하면은 주가 자체도 조금은 더 상방이 열려 있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그렇죠.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결국 테슬라에서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로봇 쪽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한층 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1차적인 조금 해소가 네.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옵티머스가 오히려 기술력이 뒤처지느냐, 저는 그렇게 절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쪽에 대해서는 기술력 자체가 조금 더 높이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이 조금 더 시장에서 어필이 되고 실제 상용화가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부분들, 사실 2028년도에 약 3만 대 정도의 상용화 양산을 시작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시기들을 조금씩 더 앞당기고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로봇 관련된 모멘텀이 조금 더 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대차 관련 한번 마무리 질문 드려볼게요. 황희연 팀장님, 네. 현대차 관련해서 로봇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맞지만 글로벌적으로 쓰이는 로봇을 생각해보자라고 하면 여전히 우리나라가 좀 뒤처져 있는 건 네네. 맞습니다. 중국 쪽의 유니트리라던가 네, 그렇죠.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던가 현대차 관련해서는 로봇 파운드리에 대한 확실한 가능성이 보여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내러티브적인 요인이죠. 사실 로봇이 지금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즌이기도 해요. 지금 사실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있는 섹터나 테마들 중에서 실적으로 가져다 붙였을 때 가장 약한 게 로봇이나 바이오나 성장 쪽이죠. 네, 성장 쪽이겠죠. 더군다나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 보면 실적도 실적이지만 네. 숫자도 다, 아니, 내러티브적인 요인은 마찬가지지만 실적을 다 받쳐주는 섹터들이거든요. 같이 가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지금은 단순하게 지금 바이오 섹터 뒤에 얘기하겠지만 단순하게 뭐 학회에서 뭐가 잘 됐다, 뭐 어떤 내러티브적인 요인, 모멘텀 요인 하나 가지고는 지금 약해요. 실적과 모멘텀을 다 같이 그렇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갖춰 있는 섹터들이 워낙에 많은데 굳이 두 개 중에 하나만 가지고 섹터를 우리가 해야 돼라는 생각이 좀 판단이 드는 거죠. 결국은 1월 달, 2월 달에 현대차부터 로봇이 올라왔던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 공백기였고 연초에 이런 모멘텀들이 불어서 그런 건데 맞아요. 1월 달, 2월 달에는 기존의 현대차를 가치 투자로 접근했던 펀드들이 굉장히 매도하기 좋은 타이밍이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다행히 주가는 많이 내려왔고요. 이제 다음에 로봇 섹터의 테마가 언제쯤 불까? 사실 이거를 언젠가 오기는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정해진 미래잖아요. 네. 다가올 미래는 맞아요. 근데 언제 올까인데 그러기에는 이미 지금 선두권 치고 가고 있는 주도 섹터들이 너무 강력하죠. 실적도 되고 앞으로 성장성도 그쵸. 있고 그렇다 보니까 수급이 니네 로봇을 사야 되는 이유를 설득을 해야 되는 시장을 설득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로봇이 너무 약하죠. 덜 그러니까 매력적이죠. 네. 이게 상대 1월에는 비교적이죠. 아틀라스 나왔고 그렇죠. 작년에는 기대감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렇죠. 실적 시즌을 패스하고 그냥 좀 그렇죠. 쭉 올라왔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네. 그만큼 유동성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팀장님 4월, 5월은 로봇주가 힘들 것 같긴 해요. 네. 6월쯤이면 네.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하반기부터 아틀라스에 대한 것들도 네. 좀 나올 거고 그다음에 어제 테슬라 컨콜에서 나온 것처럼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단점 뭐 이게 약세의 요인일 수도 있는데 네. 확실하게 뭔가 보여줄 수 있을 때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그동안의 개발 과정이나 진행 사항을 중간중간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 진행됐어? 그러면 로봇 정말 다가왔네. 이게 될 건데 테슬라에서도 경쟁자가 따라오지 못하게 딱 완성이 됐고 딱 양산할 때 좀 딱 보여준다고 하는 거니 네. 그 기간 동안의 공백이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인 거죠. 이게 당장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하반기나 가야 뭔가 나올 테니까. 그러면 사실 그 공백기 동안 우리가 이런 불확실성에 살 게 없으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지금 살 것도 많은데 굳이 로봇에 큰 자금이 패킹해서 들어올까? 약간 그런. 네, 저희 지금 실적 단점인 것 이야기하면서 현대차, 기아, 네. 로봇 이야기까지 함께 좀 나눠봤습니다. 홍은기 차장님, 일단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다음 주 뭐 이제 다양한 기업들 실적 발표를 하는데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 좀 있으십니까? 삼성 SDI를 2차 전지.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에 강력한 이제 시세가 나와줬는데 물론 이제 전반적인 2차 전지가 다 강력하진 않았습니다. 네. 뭐 에코프로라던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뭐 LNF라던가 그리고 이제 삼성 SDI가 강력하게 시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조금씩 따라가는 흐름들 보여줬는데 결국에 금일장도 살짝 이제 전일장 대비해서 조금 이제 기술적으로 지지해주면서 반등도 시도하면서 이제 장 마감해줬던 흐름들인데요. 결국 이런 실적에 대한 수치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하고 있다.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시장 전망성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전망성 그리고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크게 시장에서는 메리트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수급도 많이
몰려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2차 전지 좀 유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한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 조방원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세 번째 주제로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릅니다. 뭐가 이제 다르냐? 앞서 브리핑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팀장님 처음 들으시죠? 이제 다릅니다. 조방원이 데이터 센터를 붙여가서 살짝 네. 다르잖아요. 오랜만에 좀 듣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라고 많이 불렸던 이름이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조선 먼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먼저 홍은기 차장님. HD 현대 마린 엔진 다른 대장주보다는 약간 더디더니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분석하는 말들 좀 보면 HD 밸류체인이라 그렇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그게 맞으면 앞으로 이 분야에서의 시장의 방향성은 HD 그룹주가 쭉 가져가게 될까요? 여기가 제일 강한가요? 강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제 해당 내용들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뭔가 이제 선박 엔진으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전력을 수급한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사실 깜짝 놀랬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선박에서 쓰이는 엔진, 물론 이제 바르질라 관련돼서 과거에 기존에는 사용했던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시장에서 언급은 되긴 했지만 그만큼 전력 이슈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결국에 이제 선박 엔진까지도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고 네. 각각 가지고 있는 기업의 그런 이제 그 엔진에 대한 성향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게 2행정 엔진인지 4행정 엔진인지에 따라서 오히려 그런 정밀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부각받는 부분들인데 HD 그룹 같은 경우는 사실 다양한 밸류가 현재 형성되어 있고 최근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유상증자 이슈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었었고 HJ 관련돼서 군산 그런 이제 그 관련된 조선소를 매각함과 동시에 미국 쪽에서 이제 조선 쪽에 대해서 조금 더 활동 영역을 넓히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이제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엔진 관련 사업부인 힘센 엔진 쪽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관련된 수주라던가 매출 캐파가 이제 기존에서도 많이 크게 두각을 받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HD 관련된 그런 주들 자체가 대장으로서 기존에도 그렇게 현재 이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도 사실 따라갈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에 대한 업종들은 안 좋은 게 아니냐? 사실 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충분히 괜찮고 관련된 비즈니스 다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조선주에 대한 훈풍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매개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네. 판단될 수 있을 것 좋아요. 같습니다. 이게 오늘 부유식 데이터 센터라는 게 또 키워드 떠오르면서 조선주들도 같이 올려준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요. 데이터 센터로 막 우주 간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우주보다는 바다가 훨씬 쉽고 빠르지 않을까요? 시세 빨리 나올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이제 예.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주 쪽은 사실 시장 자체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개화가 됐을 때 엄청난 그런 이제 탐 자체가 열릴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 자체가 한 번 네. 더 움직인 이제 영향이다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고 앵커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던 바다 쪽에 대한 부유식 오히려 더 저는 현실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전력난 이슈에 따라서 다양한 에너지원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결국에 급한 그런 기업들, 급한 쪽에서 더 많이 그런 부분들을 찾는다라고 했을 때 부유식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현실 가능성 있는 부분이다라고 된다라고 하면은 우주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어느 정도 내러티브가 형성되어 있지만 부유식 바다 쪽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저는 현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굳이 키워드로 한번 나눠보자면 기대감이냐 현실성이냐잖아요. 둘 중에 어디가 더 낫다고 보세요? 우주냐 바다냐. 기대감이냐 현실성이냐? 두 개 다 저는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이게 다 놓칠 수 없는 섹터들이고 결국에는 투자하는 영역에 있어서 순환적인 형식으로 다 똑같이 돌 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윤현 팀장님, 네. 우주가 좋을까요? 바다가 좋을까요? 바다. 바다다. 바다가 빠르다. 어, 아유, 다가
올 미래랑 다가오는 중인 미래랑 하면 사실 투자자들은 더 확실한 걸 배팅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조선주 이제 삼성중공업이 대장으로 갑자기 치고 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대장은 사실 하나오션이었죠. 네. 올해는 확실히 하나오션이 더딥니다. 그러니까 조선 3사 중에서 올해 그나마 매출 성장성이 좀 덜하고 군함 이벤트가 결국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오션 덜하는 것 같고요. 지금 삼성중공업은 없던 밸류가 생긴 거잖아요. 네. 네, 갑자기 멀티플이 확장해 줄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작년에 AI 묻으면 다 넘어간다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지금 조선주가 그게 사실 뭐 멀티플이 붙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 그리고 허구맹랑한 게 아니라 당장 삼성중공업이 제일 잘하고 있는 FLNG에다가 거기다 데이터 센터를 씌운 거고 거기다가 좀 가면 뭐 북극 항로라든가 LNG 투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이랑 최근에 그걸로 이제 부각받고 있는 엔진 사업, 엔진 업체들 보면 지금 조선주도 하나의 주력 섹터로 6개월 쉬었거든요. 작년 10월 말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6개월 동안 주가가 전쟁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계속 쉬었어요.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건데 주가가 고점 부근에서 고점대에서 빠지지 않고 횡보하는 게 강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게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모은 건데 트리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도 지금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트리거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는 에너지를 모으고 그다음 횡보하는 동안 수급들이 모여 있다가 이제 트리거 나오니까 이제 좀 뭔가 다시 시세를 내는 분출하는 구간인데 이게 사실 실적도 받쳐지고 있죠. 조선주들은 올해 내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섹터들은 지금은 도 늦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뭐 조금은 조정의 양상의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잘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오히려 모아가는 게 더 네네. 좋은. 네. 그러면은 대형주 얘기했으니까 기자재도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그렇죠. 기자재 안에서 보면 오늘 성광밴드가 되게 강했어요. 그리고 성광밴드랑 같이 뭐 태광 같은 피팅, 네. 밸브 이런 쪽이 되게 강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생각해 보면 원전 쪽 모멘텀도 있는 것 같고 네. 여기저기 엮여 있는 기자재를 먼저 보는 게 맞는 전략인가요? 1번은 엔진입니다. 엔진 보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엔진은 지금 내년까지 계속 공급 부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엔진은 다른 조선 업체와 다르게 엔진 회사들이 선사한테 영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자재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보면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도 수주가 나왔었어요. 그쵸. 작년이었나 재작년 말경에. 그래서 이제 중국 배를 만들 때도 우리 한국 엔진을 써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데이터 센터 육상 발전 이슈까지 같이 겹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현대마린 엔진, 한화 엔진이 보여주는 것들도 지금 시세가 이해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그냥 배의 선박 엔진 실적이랑 멀티플로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데이터 센터 멀티플로 가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근데 그 멀티플을 더 받으려면은 도쿠스 지금도 꽉 차 있을 텐데. 네, 그렇죠. 만약에 부유식 이제 네.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더 많은 도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선사들은 증설을 할까요? 지금 현대중공업이 아마 한 군데 더 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조금 뭐 현대중공업 필리핀에 있는 조선소들 같은 경우에도 작은 배 같은 경우에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필리조선소에서 또 일부 또 만들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장기화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배 교체 수요나 그 선박 교체 수요가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더군다나 친환경 선박 중장기 모멘텀은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가 또 있기 때문에 조선주들은 지금 딱 6개월이 정말 좋은 어떻게 보면 지나고 보니까 매수 기회이긴 했습니다만 지금 없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도 꽤 많은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실 조선주들이 증설을 하면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그건 안 맞는 말이에요? 네, 그 지금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증설은 네.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볼 수 충분히 있다.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랑 지금 중국밖에 없어요. 네, 미국은 제조업을 부활시키려면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고요. 중국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으로 입항하기도 어려운 배이기 때문에 일본은 지금 배를 만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뭐 북극해 항로 그 LNG 투자라든가 북극 항로라든가 이런 부분들 최근에 이제 카타르 쪽 수주가 조금 지연된 이번에 전쟁 때문에 지연되는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모멘텀까지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면 네. 기존의 수주 모멘텀, 실적 그리고 데이터 센터 이슈까지 하면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와 야, 넘버스를 다 가져가는 그렇군요. 섹터가 조선 섹터인 거죠.
그럼 조선 자연스럽게 받고 방산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오늘 빅4 안에서 한국항공우주만 약간 쉬었습니다. 5% 정도 빠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현대로템은 실적 발표 1분기 매출 영업이익 10% 증가, 역대 최대 실적 발표를 했는데도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네. 있네요. 빅4 안에서 근데 보면 안 가던 현대로템도 가고 순환매가 도나 싶은 시기에 빅4 중에 하나 실적이 나왔어요. 여기서의 흐름은 좀 어떻게 읽어봐야 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황유현 팀장님, 네. 방산 안에서의 흐름은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방사는 미사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 위주?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 결국은 전쟁 때문에 결국 쓴 거는 미사일 많이 썼잖아요. 네. 네. 미사일 많이 썼고 이번에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이 회사명이 바뀌어가지고 맞죠? 디펜스 DNA. 맞아요. DNA. 네. 네. 이번에 백지 공시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특정 국가로 이제 어느 정도 추측이 되는데 결국은 다 미사일들을 다 비워냈잖아요. 사실 그렇죠. 결국은 어느 국가에선가 수주가 나왔던 거고 네. 앞으로 수주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한다면 드론 같은 것들, 하나 시스템이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러니까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쪽이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전투기는 이번에 사실 많이 쓰이지 않았고 그리고 올해 수주 모멘텀도 상대적으로 좀 열위에 있다 보니까 리포트도 좀 안 좋게 나와서 그러니까 섹터가 좋은데 그 안에서 종목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 섹터, 방산 ETF 보면 굉장히 좋은데 그 안에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혼자서 뚝 떨어져 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이거 팔아가지고 더 그냥 좋은 섹터로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되는 섹터에다가 안 되는 종목들에다가 물타기를 할 게 아니라 되는 섹터에다가 수급을 더 실어줘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역시나 자주포라던가 그다음에 미사일, 드론 이런 섹터들은 여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중동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 당분간 뭐 또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제 각 나라들마다 생각들이 다 달라질 거예요. 언제 어떻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우리나라에 터질지도 모르겠다. 네. 일단은 방어해 놔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호주 같은 오스트레일리아도 전혀 전쟁과 상관없을 것 같지만 자주포 우리나라에서 그 수출하고 그 다음에 잠수함 사업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업체는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국방부가 수주를 내줬었던 내수 기업들에서 이제 완벽한 수출 기업. 그러니까 우리 삼성전자가 반도체 수출하는 거나 사실 뭐 방산 기업이 해외에다가 무기 수출하는 거 똑같은 멀티플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마무리 국면인데도 방산주가 안 빠진다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럼 원전으로 한번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은기 차장님, 원전이 어제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거든요. 두해빌이 야금야금 올라서 신고가를 계속 새로 쓰고 있어요. 오늘도 신고가 자리에서 움직였는데 이 전의 흐름과 약간 달랐던 건 BHI가 가서 못 간다는 억울한 상황은 이제 안 오는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아우가 좀 쉬고 형이 쭉 가면서 원전 쪽 분위기 바꿔줄 때라고 보세요. 충분히 저는 그렇게 공감하고 있고 오히려 그 건설주로 사실 조금 더 속해 있었던 뭐 현대건설이라던가 이제 이런 쪽들이 사실 2월, 3월 장에 더 크게 올랐었던 부분들 왜 오히려 이런 장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지 않을까? 전쟁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각 자국 내에서 조금 이제 원전 그 자립도를 더 증대해야 된다라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도 이제 크게 부각을 받았었고 다만 이제 원전 쪽도 충분히 이제 그런 부분들 받아서 대표적인 원전 대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당연히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라던가 이제 뭐 좀 재건 쪽으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묻으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간 흐름들인데 오히려 이제는 조금 이제 순환이 돌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당연히 모든 이제 그 팀 코리아에서 빠질 수 없는 그런 기업이고 관련된 원전 관련된 그런 이제 기자재를 직접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SMR뿐만 아니라 대형 원전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전력난에 있어서 가스 터빈 쪽도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쵸. 예, 가장 이제 강자죠. 뭐 대표적인 세계적인 뭐 기업이 이제 GE 버너바라든가 일본의 이제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리드타임 자체가 5년 정도 가량의 가득 찬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납기가 가능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은
보장이 되면서 기술력도 충분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검증받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쪽도 충분히 저는 이런 AI 데이터 센터 전력난에 있어서 메리트가 있는 기업이다라는 이제 이런 판단 하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 같이 모멘텀 받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상방은 조금 더 열려 있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원전도 이제 갈 때가 됐죠. 원전 말고도 갈 때가 됐는데 오늘 가준 곳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렇죠. 열어볼게요. 코스닥. 반가운 상승이긴 합니다. 어제 답답했던 거 치고 오늘 좀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했는데 약간 아쉬운 상승이긴 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쪽이 좀 가져야 확실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황현 팀장님, 바이오 상승 나왔어요 오늘. 근데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속아볼까? 아니면 그냥 가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가 있어서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수급이 분산이 된 겁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좀 이어서 말씀드리면 결국은 대형주들이 쉬니까 수급이 수혜를 많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갈 수급의 성수를 나머지 종목들이 스프레드. 은혜를 네. 받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 바이오 섹터들은 일단은 바닥 확인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하고 있는 중이라고 봅니다. 야, 한 달 전에도 바닥 확인 막 이런 네. 얘기 했었거든요, 사실. 지금은 근데 바이오를 사기에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반등 줄 수 있는 정도는 되는데 과연 여기다 비중을 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그거죠. 물음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더 밀릴 것 같진 않아는 확인을 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바이오가 과거처럼 기대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학회에서 또는 어떤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언제 돈이 되는데 당장 돈 되는 것 같고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결국은 큰 형님들이 네. 라이센스 아웃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이 저점에서 뭐 이렇게 네. 부담 없는 가격에서 모아갈 수 있는 그렇죠. 섹터가 따로 있는데 이 네. 제약바이오가 거기에 들어갑니까? 저점에 완전 담아가야지. 완전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오늘도 삼성 보면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효할 그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종목을 정말 장기로 정말 강성주주로 하시는 분 외에는 제 주변에는 이거 모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사실 그쵸. 많이 없어요. 결국은 알테오젠이나 리가켐이나 올릭스나 뭐 보로노이나 이런 결국은 기술 이전했던 경험이 있는 바이오들이 그런 대상이 될 건데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해 1월 달, 2월 달에 나온 이후로 사실 지금 아무런 게 없잖아요. 결국은 분위기를 좀 돌리려면 큰 누군가 어떤 한 기업이 라이센스 아웃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맞아요. 이제 바이오도 돈이 좀 들어오는구나, 실제로 돈이 버는구나라는 게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망쳐진 분위기를 네. 네. 누군가 반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일정적인 대형- 모멘텀도 있는데. 네, 대형 뭔가 일정은 있고 그다음에 대형 에로가 나와야죠. 확실한 중요할 소식.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바이오는 대형 소식을 기대해 보면 화장품 쪽은 또 실적을 기대합니다. 근데 실적 말고도 기다리는 게 5월 1일에 저희도 쉬잖아요. 차장님, 5월 1일에 저희가 쉬는데 일본도 골든 위크라서 쉬고 중국도 노동절이라서 쉽니다. 야. 사람들 많이 놀러 올 것 같거든요. 여기에다가 실적도 바닥 찍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오늘 분위기 타줬습니다. 화장품 어느 정도 기간 잡고 봐야 돼요? 화장품은 이미 작년에 뭐 개별적인 그런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로 선별적으로 투자를 이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대표적인 이제 기업이죠. APR 관련해서는 화장품 대표주로서 최근에 조금 이제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주가 자체도 이제 그렇게 상승했던 흐름들이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모멘텀이라던가 수출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달바 글로벌이라던가 코스맥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사실 급등 이제 하는 흐름들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결국에 중국 혹은 이제 일본 쪽에 대한 수출에 대한 직접적인 호재 그리고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에 대한 수출 호재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 자체도 덩달아서 나와준다 이제 그렇게 네. 판단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런 이제 골든 위크 쪽에 있어서 다른 주변국들이 국내로 더 들어올 수 있는 모멘텀 저는 당연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최근에 있었던 이제 한일령 관련돼서 이미 중국 쪽에 대한 관광객들은 결국에 우리나라로 올 수밖에 없다. 그쵸. 일본 역시도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공감하실 것이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분위기 역시도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다만 오히려 최근 전쟁 이슈로 인해서 유가가 조금 올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된다.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한간의 우려도 있으나 그것도 우려돼요. 예. 다만
오히려 이제 위안화 대비해서 이제 원 달러 같은 경우는 중국인 입장에서는 메리트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항공료는 조금은 부담은 될 수 있으나 국내에 와서 그쵸.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던가 이런 이제 소비재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더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어서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그쵸. 더 큰 방문객의 그런 이제 증대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파급 효과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이런 그 호텔 네. 관련된 그런 이제 종목들도 1차적인 수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화장품 관련된 주들은 당연히 수혜가 그쵸. 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어디 여행 갈 때 이제 그 환율이 조금 여유로운 나라는 사실 비행기값이 비싸도 갈 만한 가치가 그쵸. 있잖아요. 맞아요. 아마 중국에서도 우리나라를 지금 봤을 때는 그런 메리트가 있어서 또 와서 소비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황유현 PB팀장, 홍은기 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